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회 강원도 평화경제특구 온라인 포럼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평화경제특구 포럼 행사는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발표자와 토론자 등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 공유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평화경제특구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공론화에 대한 주제로 논의를 하며 강원연구원 양철 박사님의 발제와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전문 토론이 진행됩니다. 또한 사전에 평화경제특구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받은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해주신 전문위원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실 최병수 강원일보 부설 통일문제연구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통일연구원 나영우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연구원의 문인철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연구원 양철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이혜정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본부 변정권 본부장님의 개회사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먼저 오늘 연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당위성과 또 필요성 확보를 위한 포럼을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시계를 만들어 주신 우리 강원연구원 양철 박사님과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실 우리 강원일보 통일문제연구소 최병수 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열띤 토론을 해주실 통일연구원 나영우 박사님, 또 서울연구원 문인철 박사님,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이혜정 박사님, 그리고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강원 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수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1000명대를 육박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격으로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진행이 다소 원만하지 않겠지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평화경제특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개성공단은 2003년 1단계 그 개성공단이 단지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2004년도 10월에 첫 시제품인 통일냄비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2008년까지 그 순탄하게 진행해오던 그 공단 사업이 북한의 핵실험, 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또 천안함 폭침 사건, 또 한미 군사훈련 등 남북과 또 북미 관계에 따라서 가동 중지, 재가동을 반복하는 등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어 왔습니다. 현재 그 개성공단은 완전히 폐쇄되어 이제 재가동이 중단이 되었고요. 또 이게 또 재가동이 또 한다 해도 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완전한 경제 공동체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추구하는 평화경제특구는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보여준 외교, 안보의 불확실성을 뛰어넘고 진정한 남북 평화 공동체로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계획으로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2005년부터 개성공단의 그 반대 개념의 평화산업단지를 강원도 접경지역에 조정하기 위한 구상을 발표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안 등 제도적 근거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총 19건의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심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현재까지 3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박정, 또 김성원, 윤호덕 의원실 주관으로 입법지원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는 국회 상임위 소관위원회 문턱주자 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도가 추진하는 그 평화경제특구는
경제적 관점의 그 산업기반 조성이라는 의미도 중요하겠지만은 남북 분단의 긴장 지역을 평화 지역으로 전환하고 상호 윈윈하는 경제 공동체 구축이라는 복합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산업단지는 지역 특화 및 균형 발전을 고려한 경제적 차원의 접근이었다면 우리 평화경제특구의 조성 방향은 한반도의 분단을 특수성을 고려한 평화 지역적 경제발전 모델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당위성 및 필요성 확보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DNG와 접경 지역을 남북 간 대치와 긴장의 지역이 아닌 경제 협력의 모델이 장, 또 남북 평화 교류의 장어를 만들기 위한 강원도민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뜻은 깊은 행사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그 바쁘신데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늘 건강하시고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큰 보람으로 맺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제 발제,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은 좌장님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 그 평화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장을 맡고 있는 통일문제연구소의 최병수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렇게 되면 비대면 자장을 하지만 우리가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은 언제나 언제나 식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 남북 관계가 다소 소강 소강국에 빠져 있지만 이 이 속에는 속에는 경제적인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이든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부는 행정부와 반대로 동맹 중심 체제 질서 유지 그리고 다자주의 원칙 그리고 협력을 통한 국제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관계도 많이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남북 관계가 운신이 폭이 오히려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미 정상회담 위주에서 남북 회담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이는 반드시 북미 회담으로 북한이 우리 쪽에 손을 내밀고 우리와 관계 개선이 돼야만 북미 회담으로 아마 연결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우려가 전문가들 분들 많지만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평화경제특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도 이처럼 남북 관계 개선이 반드시 될 것으로 보고 미리 준비한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남북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돼서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는 강원연구원에 계시는 양철 박사님께서 맡아주시는데요. 시간은 한 15분 내외로 이렇게 좀 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철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 양철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오늘 시일성 있는 주제로 포럼을 주관해주시고 추정해주신 강원도 평화지역 발전본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기 모이신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내용은 평화경제특구의 당위성과 공론화 방안입니다. 사실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평화경제특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평화경제와 평화경제특구, 평화경제특구의 당위성, 제약 요인, 공론화 방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의 개념에 앞서서 이 평화경제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그럼 평화경제가 무엇이고, 평화경제특구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왜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해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서 지난 정부부터 통일경제특구나 평화통일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명칭이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명칭만 변경될 때 사실 시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한 그 제약 요인이 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공론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화경제와 평화경제특구의 상관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8.15 건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정복을 완성하고자 한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회귀하는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화경제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인 동시에 선순환 구조, 즉 평화의 토대 위에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인 동시에 경제 발전이 평화의 정착을 선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 경제와 평화 경제 특구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박정원이 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화를 보면 한 제안 이후에 남북 교류협력 증가와 이에 대한 확산 정책 과정에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 경제 협력과 향후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 등을 통한 경제 규모의 확장 가능성을 높여 한반도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화경제특구는 그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평화경제의 기본 개념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인데 발의된 법안을 보면은 한반도 평화가 한국 경제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즉 평화가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그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발의안도 그렇고 11대 국회에서 발의된 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남북경제특별구역이나 통일경제특별구역, 통일공간특별구역 이러한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평화를 조성해서 경제 발전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화 경제가 필요하고 평화 경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평화 경제 특구를 지정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인식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평화를 이끌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평화경제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동일한 맥락에서 고도의 연계성과 상관성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평화경제특구가 왜 필요한지 당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평화경제특구의 가장 큰 당위성은 역시 한반도 평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발의된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제시된 내용이고 또 헌법에 명시된 국가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많은 특구들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경제와 산업 발전, 균형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구역, 그다음에 외투지역 이런 특구는 경제 발전이고, 연구개발 특구는 연구의 발전, 그다음에 관광 특구, 첨단 의료 복합단지, 과학 비즈니스 벨트, 테크노파크 이런 그 특구들은 산업 발전이 목적이고요. 규제자격 특구나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역 특화 발전 특구 등은 지역에 부합하는 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지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특정 분야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발전이 특구의 지정의 목적이었는데요. 반면 평화경제 특구는 발전이 중심이 아니라 평화가 중심이 되는 차별화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논쟁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연 평화가 핵심인지 아니면 뭐 경제가 핵심인지 또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또 각 의원들이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는 있는데 표면적으로 명시적으로 볼 때는 평화적 경제특구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한반도 평화이고 또 한반도 평화라는 국가 목적을 중심으로 균형 발전, 경제 성장 그리고 산업 발전을 모두 동반할 수 있는 특구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된 공간인데요.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공간은 북한과의 인접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특구 중에서 현재 지정된 특구 중에서 북한과의 인접 지역을 공간으로 확정한 특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인접적, 즉 접경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리 지난 7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서 혹은 뭐 생태 보호를 위해서 개발이 제한되면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특구를 만들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차별화된 공간성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특구 지정의 당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차별화된 공간성은 또 차별화된 대상과도 연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력의 대상이 북한이고 참여 가능한 기업도 뭐 남북 교류, 남북 경협과 연계된 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그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그 제9조의 지정식 고려 사안에 북한이 설치한 경제특별 구역과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특례도 남북 협력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고 그 28조의 그 입주 기업 관련돼서 보시면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조를 보시면은 뭐 다른 특구와 달리 통일부 장관이 평화경제 특구의 기본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해경제 공동특구, 그다음에 동해 관광 공동특구의 조성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문을 보면 그 서해와 동해 각각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해와 동해가 꼭 해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뭐 구체적인 지역이나 구역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공동특구를 설립하게 되면 한반도 내륙 혹은 중앙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특구의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접지역 혹은 접경 지역 모두 지금까지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해왔는데 해상 지역이나 인근 지역을 위한 특구 조성과 함께 국토의 중앙 지역, 내륙 지역에 대해 상응하는 대안과 보상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평화경제특구의 필요성,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다음은 기능적인 측면인데요. 제가 발표 자료에는 포함하진 않았는데 평화경제특구가 향후 통일 한반도 시대를 대비해서 북한과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특구에서는 이런 테스트베드 기능을 할 수가 하는 게 좀 제약적인데요. 북한과 협력이 가능하고 또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북한의 개혁 개방에 도움이 되는 산업화 모델을 평화경제특구에서 시험해보고 이를 북한에 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평화경제특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좀 말씀드릴 내용은 그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제약률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뭐 다양한 뭐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치가 안 돼 지정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대내적인 요인하고 대외적인 요인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인 요인 가운데 그 지역적 요인에 보면은 평화경제특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양한 명칭으로 유사한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먼저 특구 설치에 있어서 각 지역의 통합된 움직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뭐 경기도, 인천 관련 지역의 북한 인근 지역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관할 구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범국가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각 법률안을 보면은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로 그 한정된 법률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 검토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기능적으로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다른 특구와의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그 관련된 회의나 이렇게 그 자료들을 보면은 뭐 신기술이나 뭐 첨단 기술 관련된 산업이나 서비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입주를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적합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률적인 제약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특별안에 보시면은 평화통일특별지구가 있습니다. 만약 두 개의 법안이 동시에 뭐 올라가면은 조정은 되겠지만 등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기존의 적경적 특별법과의 어떠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특구의 공간적인 범위가 북한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대외적 요인을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전 대내적인 요인보다는 대외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1대 국회에서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논의가 진정되지 못했었고, 18대 국회에서도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20대 국회에서는 대북 제재로 인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평화경제특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고, 평화경제특구가 북한 인접 지역을 공간으로 하고 또 북한을 대상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데,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답보되는 상황이 좀 지속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평화경제특구를 어떠한 방향으로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전략과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오늘 주최 측에서 요청한 공론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론화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의 공론화에 경사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저는 평화경제특구의 경우에는 국내적인 공론화와 함께 대외적인 공론화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내적 공론화와 대외적 공론화를 좀 분류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대내적 공론화 부분인데요. 강원도민, 경기도민, 인천시민 등 대상 지역의 주민들의 공감대 조성은 당연히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 같은 공론화 방안이 이미 제시가 되었고, 제가 조금 더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대상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이 전국적으로 평화경제특구의 필요성을 어떻게 공론화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안이 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모임을 하게 되면은 이 시국에 하면서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이 남북 관계가 정체되고 경색된 상황에서 이 시국에 북한과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안 좋은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국민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전환시킬지, 또 단순히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아니라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공론화 방안을 좀 수립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외적 공론화 방안인데요.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북한에 대한 정부가 영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상이한 상황에서 북한과 어떠한 협력을 할 것인지, 왜 협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평화경제특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좀 병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보시면 외국인 유치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력 당위성에 대한 공론화가 좀 필요하고요. 또한 남북 교류나 경협을 위해서는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제되어야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 외국 기업들이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고 북한이 호응함으로써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기반이 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평화의 개념을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공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기존의 평화경제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평화의 개념을 좀 안정적 평화, 나아가서는 지속 가능한 평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국찬의 안정적 평화지대 개념을 좀 처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국찬의 주장이 한반도에 모두 적합한 것도 아니고, 또 안정적 평화의 단계에서 안보 공동체나 연방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천의 개념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 안정적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평화경제특구를 안정적 평화지에서 개념화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천에 따르면 안정적 평화지대를 그 지역 라이벌들이 전략적 경쟁을 극복한 결과로 형성된, 그러니까 전쟁을 생각할 수 없게 된 전략적으로 근접한 국가들의 집합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 평화는 지정학적으로 근접한 국가들이 서로에 대해 군사력을 선택 가능한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평화경제특구, 그러니까 나아가 한반도가 이러한 안정적 평화의 상태가 유지되는 지역이다라는 그 인식을 대외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외국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그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 평화는 크게 세 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그중 첫 번째 단계가 화해입니다. 근데 이 화해를 달성하기까지도 네 단계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지금까지는 한국의 일방적 양보 단계였는데 이를 다음 단계인 소외적 자제 단계까지 이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이 상호 이익을 위해 자제함으로써 외국 기업이 평화경제 특구에 들어오고 여기에서 파생된 경제 효과를 남북이 공유하고 북한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구상을 북한과 주변국에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나아가서는 유엔 산하기관을 평화경제 특구에 위치해서 안전성을 더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시적으로는 좀 안정적 평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평화 경제 특구가 지속 가능한 평화가 실현되는 지역으로 좀 인식될 수 있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엔에서는 현재 그 회원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채택을 하고 회원국의 목표 이행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런 국제적 정세에 대응해서 소위 KSDG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와 연계해서 지속 가능한 평화 목표를 제시하고 평화경제 특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SDG가 그 발전이라면 SPG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 발전과 평화의 공존 모델을 평화경제 특구에서 만들고 실현하겠다라는 구상이 있다는 점을 좀 공론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러한 발전과 평화의 공존 모델이 평화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평화 경제 개념에도 좀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가감없이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강원연구원의 양철 박사님께서 귀한 그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 평화경제 특구에 대해서 양철 박사님은 그 제약적 요인이 있지만 안정적 평화지대를 구축하는 것이 동북아 군사 위협의 그 완충지대를 역할할 수 있는 그런 큰 모티브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각 위원님들께서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먼저 그 통일연구원의 나용우 박사님부터 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에 있는 나용우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그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 측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이런 중요하고 또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은 이제 평화경제특구라는 이름으로 이제 조금 많이 이제 좀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통일경제특구라고 좀 많이 불려졌었는데요. 많은 이름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진행돼 왔던 이 경제특구와 관련된 논의가 양철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17대 국회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1대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하는 상황 좀 안타깝지만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 이번 국회에서는 이 평화경제특구가 어느 정도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다른 시기보다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접경 지역으로서 지난 70년간을 강요된 분담 비용을 감당해야만 했던 강원도가
이런 평화경제특구 논의를 공론화하고 활성화하고 함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이익, 나아가서 국가 차원의 한반도 평화번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익을 구체화하는데 시작하는 그런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논의 그리고 담론 그리고 공론화의 논의들이 조금 더 확대돼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제 나름대로 제 위치에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기존의 평화경제특구 논의들은 주로 이제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논의가 많이 되어 왔고, 이게 경제적 이익이 얼마냐 또는 뭐 어떠한 산업도 유치해야 되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좀 경제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주로 되어 왔다면, 오늘 양철 박사님은 흥미롭게도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상당히 평화라는 부분에 상당히 이 방점을 찍고 안정적 평화지대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하셔서 이 평화경제특구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라는 차원에서의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양철 박사님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 제기할 건 없는데, 제가 이제 다만 조금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를 몇 가지 좀 여쭤보고요. 나중에 또 토론 시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재앙 요인과 관련해서 이제 대내적인 요인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 한 가지 빠진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론화 부분에 사실 좀 얘기는 나왔는데, 이 평화경제특구가 과연 이 지역 주민들, 강원도민들 또는 철원 지역에서도 이 철원 산업단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각 지역의 그런 지역 주민들이 과연 반기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라든가 지지가 상당 부분 우리가 100%다 원한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위 이제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모든 남북 관계 속에서 모든 분야에서 돌출이 되고 있는데, 평화경제특구 역시 이런 남남 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대내적 요인, 제약하는 요인들인데, 그 부분이 조금 논의에서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런 걸 다르게 표현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대내적 요인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조금 혼란스러운 게 이 대북 제재 얘기를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사실 대북 제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평화경제특구라는 건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하고, 물론 이제 북한의 노동력을 끌고 내려오면 이게 이제 대북 제재 조촉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그냥 특구를 만드는 거는 이건 대북 제재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다. 근데 이 평화경제특구의 특수성이라는 게 기존의 자유무역지대나 이 외투 지역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점이 바로 이제 북한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특구라는 점에서 이제 추후에 이제 대북 제재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경제특구를 만드는 게 곧바로 대북 제재에 저촉이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점은 조금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궁극적으로 평화경제특구가 지향하는 바가 결국은 이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차원이라는 부분에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 낼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은 조금 명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이건 이제 좀 제안이거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인데, 개성공단을 처음에 이제 계획할 때 당시에 를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연결이 조금 불안정하다고 나오는데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예.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적대 지역이었고요. 특히 이스라엘은 이제 중동과의 이제 연결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고립 지역이었으나 요르단과의 특수한 어떤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소위 이제 버블존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서 이 요르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버블존에서 생산한 것이 이스라엘 상품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요르단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수출이 가능했던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평화경제특구를 고려할 때 이 이스라엘 요르단 케이스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평화의 대외적 공론화 방안 관련해서 바로 이 앞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단계별 접근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예. 보면 화해 단계, 안보 공동체 그리고 연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박사님께서 고려하신 연방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고려연방제의 개념으로 또 국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사실은 남북연합 단계라고 하는 것은 과도적인 단계이고 궁극적으로는 일국가를 지향하는 것인데 이 연방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국가는 일국가지만 체제가 2개나 3개 다체제인 걸 고려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 연방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용우 박사님께서 버블 존 모델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상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그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님께서 토론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예, 아무튼 평화경제특구라고 하는 매우 핵심적인 주제에 관련돼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좀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미 관계가 열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좀 준비하고 단계별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바로 이 경제 특구와 관련된 모델이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평화자치도에 이게 밀리다 중요도가 그쪽에 더 가 있어서 그런지 그때 평화경제 특구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심도 깊게 논의가 되지 않았고 또 각 분야별 이 협력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단위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지역과 부문에서 다른 뭐 산림이랄지 농업이랄지 이런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되고 있고 의료 같은 경우는 직접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접경 지역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구체적인 이런 경제 모델 같은 경우도 제출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 차원에서 이 평화경제 특구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은 흔치 않은 부분들이어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양철 박사님의 기조 발제 말씀을 좀 잘 들었고 이 중에서 몇 가지 먼저 좀 궁금했던 내용들을 먼저 제출을 드리고 약간의 소견을 드리는 걸 좀 대신하고 싶은데요. 발표 내용 중에 평화와 경제 특구 이 3가지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일 것이고 중심 원리일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들에서 이 평화경제 특구는 다른 지역, 다른 구역, 자유무역지대나 아니면 경제 자유무역이나 웨스트 지역과는 다르게 평화경제라고 하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이 돼야 될 것들은 평화와 경제 중에서 평화의 더 무게가 실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경제 분야보다도 평화 부분에 있어서의 강조점을 띄게 되면 전체 특구 구성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경로와 상에 대한 설명들이 좀 해주시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 이제 논의 방향이 당위성과 공론화, 특히 공론화 부분들에도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콘텐츠가 제대로 좀 구성이 돼야 이게 설득력이나 또한 논의들을 확산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이긴 하지만 평화경제 특구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구들하고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봤을 때 법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권한들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료하게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들인데 말씀 중에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관련법에도 나와 있지만은 웨스트 지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업과 외국 자본과 함께 이 특구를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생활경제특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북한의 기업과 또 관련 지자체와 공동사업을 벌이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박사님께서 구성하고 있는 지금 뭐 철원부터 고성까지 강원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 각 지자체장이 앞다퉈 다양한 특구 형태에 있어서 다양한 경제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박사님이 보셨을 때는 남북 관계가 좀 더 내년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가정을 놓는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서 어떠한 지역과 어떠한 분야와 어떠한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1차적으로 전개하는 게 좀 더 이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좀 더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계별로 좀 구성하자고 한다면 일선에 나와 있는 사업과 지역을 좀 구상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좋은 구상과 아이디어도 함께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최문순 도지사님도 그렇고 오래전부터 공약상이 처음 평화산단 아니었습니까? 평화산단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강원도에 특구하고 산업단지가 없느냐 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는 워낙 많이 있는 건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동해안 자유구역성 문제, 확장화 문제가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8년째 하나의 기업, 그러니까 외국 기업도 유치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8년 동안에 우리가 외투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들의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더 어려운 제도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심지어는 금융과 관련된 대북제재 문제 같은 경우에도 현안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물류를 포함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특구 안에서 기존에 가졌던 우리의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제기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평화경제 특구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어서 우리 동해안 자유구역의 평화선단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진전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분하게 평가를 해보면서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전문 역량의 구성들, 제도적 장치의 완비들, 또 물적 토대의 마련들도 함께 우리가 방안을 제출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초성 소장님께서 귀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연구원의 문인철 박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의 문인철입니다. 오늘 주제가 평화경제특구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이제 공론화라고 이제 주어져서 저는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 우리 같이 생각해야 되는 얘기도 있고 또 양철 박사님이나 또 나용 박사님이나 그 나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이렇게 중첩돼서 들어가 있는데요. 뭐 이 토론 이후에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평화경제특구에서는 이제 평화경제가 방점인데 이제 평화경제가 선순환하는 이제 한반도 평화경제론의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경제특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하고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평화경제특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과 목표를 좀 명확하게 해야지 이 필요성과 당위성 차원을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아까 뭐 발표자께서도 비슷한 얘기 말씀하셨는데 평화경제특구가 평화경제의 선순환에서 한반도 평화경제를 작동시키는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한반도 평화경제의 내용 중 하나인지 그 위상과 역할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화경제에서는 어떠한 평화와 어떠한 경제를 지향하는 것인지를 좀 설정할 필요가 있고
평화경제특구에서 평화의 개념하고 지향점, 그리고 경제의 개념과 지향점에 따라서 특구의 내용과 구성이나 이 확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이 남북 분단의 원인이자 결과인 이 남북 접경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설치된 텐데, 이게 이제 DMZ 평화지대화라는 맥락에서 볼 때는 매우 유의미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DMZ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반도 갈등과 폭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하게 되면 이게 한반도 분단 해체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한반도 평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경제특구는 1차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를 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이제 동북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구성이 될 필요가 있고, 뭐 평화경제특구가 가져올 어떤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 조성은 우리가 이제 개성공업지구 사례를 통해서 이미 뭐 가능성을 좀 경험해봤으니까, 강원도와 정부는 이 평화경제특구 설치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또 주문인데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평화경제특구 포럼의 의미이기도 한데,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논리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경제특구가 한반도 평화발전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내부의 압력에도 견딜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경험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지대로서 역할하고 이 위치가 지어져야 될 것이고, 이 평화경제특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접촉과 지뢰 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철 박사님께서도 이 쿠찬의 안정적 평화 이 이론을 갖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이 이론적 설명 중에 접촉 이론이라는 거에 굉장히 좀 꽂혀서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문재인 정부 이전 여러 정권들에서 항상 하는 이 남북 관계의 갈등의 근본적 원인으로 불신과 편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접촉 이론이 이제 갈등 집단과 편견 감수와 신뢰 형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요. 갈등 집단에서 편견을 감수하고 신뢰를 형성하려면 자주 만나야 된다. 자주 접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약점이 있냐면, 이 남북 관계처럼 불신의 골이 깊으면 오히려 이 만날수록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이죠. 우리 실제로 인간관계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접촉 이론이 발전된 게 뭐냐면, 양뿐만이 아니라 이제 질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필요 조건으로 이 두 행위자가 심리적으로나 실제 어떤 물리적이고 현실적으로나 동등한 지위라는 걸 상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접촉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편견을 감소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 전제가 있다면, 그거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이제 법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개성공단이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접근됐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개성공단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성공단은 이제 우리의 기술과 북한의 인적 자원이 적절하게 조화된 대표적인 남북 접촉 사례라고 보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북한은 이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인력 자원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호 불동등한 지위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그걸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경제특구는 이 남북한 모두의 인력과 기술이 상호작용하는 형태로서 이제 설치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에서 이 동등한 지위 조건에 부합하고, 당연히 이제 평화 경제 발전으로 평화 경제라는 어떤 공동의 목표가 일치하고, 그리고 평화 경제 이 남한의 거점 지역과 북한의 거점 지역이 또 하나의 경제 지역을 이룬다는 어떤 그런 참여라는 조건에서 협력 요건도 만족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어떤 그 경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제도적 보장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 경제 특구는 어떤 남북 상호 이익에 기반을 둔 경제협력 체제 발전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니까 제가 얘기가 좀 더 말씀드려도 됐죠? 예. 네, 조금 더 하시죠. 예. 앞서 그 발표자께서도 SDG를 인용하시면서 지속 가능 평화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이 SDG 이행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하고 유엔 전략 계획을 같이 하면서
SDG 이행에 대한 이 130개 이행 목표도 설정하고 아시다시피 2016년에 그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계획을 세울 때도 이걸 SDG하고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 유엔하고 같이 채택한 유엔 전략 계획에 보면은 북한이 이 SDG를 이 계획을 짠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발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DG라고 하는 어떤 국제적인 기준, 그리고 북한이 뭐 에너지 정책이나 환경 정책이나 소위 말하는 최근에 인권까지도 이제 국제화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게 북한이 소위 말하는 정상 국가화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이게 추구하는 것인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지원받겠다가 아니라 우리 정상 국가로서 우리의 필요를 너네에게 우리의 필요도 만족시키고 뭐 우리도 이제 필요를 만족시키고, 이제 약간 이런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제가 이제 좀 길게 돌려서 했는데, 이 평화경제특구가 성공하려면 뭐 아주 쉬운 말로 북한의 이제 니즈를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27개 경제개발구가 존재합니다. 이게 사실상의 제한적인 대외 경제 개방 지역인데, 이 평화경제특구 개념이 남한의 거점 지역과 북한의 거점 지역, 그리고 남한의 거점 지역과 북한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한이 서로 연계된 형태의 이 경제 지역을 만드는 거라면, 우리가 이 북한의 어떤 경제개발구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서울연구원의 문인철 박사님께서 그 접촉 이론을 상당히 강조해 주셨고, 예, 굉장히 뜻깊은 강의였습니다. 다음에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이혜정 박사님, 오래 기다리셨죠?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혜정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려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던 내용들을 앞에서 워낙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오늘 주제가 이 평화경제특구의 당위성과 공론화 방안이다 보니까 일단 당위성 측면과 공론화 측면, 그리고 주 과제 측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발제해 주신 그 박사님께서 평화경제론과 연관을 시켜서 이 평화경제특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평화경제론은 이 평화경제 선순환에 대한 개념을 소위 신기능주의적 입장의 이 스피로버 이펙트를 받아들이는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작은 평화들이 모여서 큰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일 텐데, 그렇다면 오늘 이 평화경제특구를 이야기할 때 있어서 이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시작되는 작은 평화가 결국은 이 강원도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한반도의 큰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당위성을 도출해내는데 이 평화경제론을 좀 활용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 공론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공론화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대상이 결국은 북한, 국제사회,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세 가지 부분에서의 공론화가 결국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이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그 공론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뭐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북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일 텐데요. 이 평화경제특구를 우리 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공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정작 직접 당사자인 북측에서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정말 공허한 어떤 메아리로 남아버릴 수밖에 없을 텐데, 북측의 공감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서 문인철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측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30년에 가까운 이 현대의 대북 사업이 가져다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면, 북한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북한에서 원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 이해의 바탕에서 접근을 해 나갈 때만 어떤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험들을 현대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뭐 당연히 문인철 박사님 말씀하신 27개 경제개발구,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북측에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원산갈마나 삼지연 양덕에 대한 그 3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내년 1월 개최 예정인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경제 발전의 방향이 어떻게 제시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측에서 발신하는 이 경제 관련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잘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여기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북측과의 협력 공간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가 북측과의 어떤 평화경제 특구 조성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국제사회의 공감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해주신 박사님께서 이제 대북제재 국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나영호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북제재 국면에 대한 고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평화경제특구를 만드는 것이 남북 양자 간의 어떤 특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경제특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이 평화경제 특구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평화와 경제의 효과가 결국은 남북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주변국까지 이 평화경제 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이 국제사회까지 조성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평화경제 특구가 현실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앞서 박사님들께서도 얘기해 주신 이 경협의 국제화 측면에서도 그동안의 남북 경협이 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이나 주로 남북 양자 간의 경협 모델들을 주로 구축을 해왔다면 이제 추진해야 하는 남북 경협은 이 경협의 당사자들이 남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까지 함께 경협을 추진해 나가는 경협의 국제화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이 개념 안에서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유치에 대한 개념들도 접근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공론화에 대한 노력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 이 부분이 과거에 추진됐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례와는 다른 평화경제특구 모델이 갖는 특징이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뭐 당연히 매우 중요한 것이 이 국민적 공감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이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남북한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소위 이 평화경제특구의 공론화가 의미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라는 것은 사실은 제도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안정적인 경협, 지속 가능한 경협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공간을 만들려면 이런 협력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제도화 측면에서의 어떤 깊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제도화는 비단 우리 쪽에서 추진하는 어떤 이 특구 법에 관련한 내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남북 간에 추진되었던 소위 4대 경협 합의서를 포함한 남북 간의 경협의 제도화가 결국은 이루어져야 이 통일경제 특구가 지향하는 미래상에 대해서 기업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경협의 모델들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협의 제도화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 앞서 여러 질문지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는데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어떤 질문지들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공간이 만들어지면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민간이 알아서 투자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외국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화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필요할 것이고, 안정적이고 든든한 제도화가 토대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민간들의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죠. 1998년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도 안정적인 국제환경 조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시 DJ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믿음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어떤 촉진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공감대가 공론화가 제대로 형성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민간에서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적극적인 민간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민간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결국 이 제도화와 이 공론화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면
뭔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혜정 박사님께서 그 북측의 공감대도 필요하고 또 우리 국민적인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분이 귀중한 토론을 다 마쳤고요. 그럼 이 토론에 대해서 발표자이신 그 강원연구원의 양철 박사님께서 좀 멘트를 좀 해주시죠. 예, 먼저 나영우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제가 재앙 요인 중에 하나 빠진 부분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기존의 특구들을 조성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특구 조성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평화경제 특구 같은 경우에는 좀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제공되고 또 어떠한 발전을 추진하겠다라는 이 방법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거기서부터 공론화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평화경제 특구가 국가주도적인 특구가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조성하는 특구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정부에서 좀 가지고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차의 연방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발표할 때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는 안정적 평화지대라는 개념을 이렇게 차용하기 위해서 이 국찬의 주장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찬의 주장이 한반도에 모두 적합한 것도 아니고 또 안정적 평화 단계에서 또 안보 공동체나 연방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 거기까지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찬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연방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제 하해 부분, 그다음에 하해에서 어떠한 부분까지는 해야 된다 정도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아시아평화 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평화의 방점을 초점을 맞추는 것과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이 생각하는 투자 안정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특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투자를 할 때 지역적 안정성이 고려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평화 경제 특구다 보니까 또 공간이 북한 인접 지역이고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안정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고, 그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좀 다른 특구와의 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평화의 방점을 찍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과의 공동 사업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게 딱 어디에 어떤 산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특구를 보면은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이렇게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것들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도 강원도에 와서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좀 지역이 산업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켜야겠다라고 이렇게 딱 떠오르는 부분들이 없어서, 아예 그렇다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첨단 산업이라든지 서비스 분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그 지역에 유치를 하는 게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 뭐 지역적인 뭐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그 문인철 박사님이나 뭐 이혜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북한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부터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이 지역에 안착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그 농업이라든지 종자 산업, 그다음에 뭐 의료기기, 강원도에서 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북한이 뭐 산업뿐만 아니라 민생 안정 차원에서 그 안정적인 전력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전력 관련된 분야들을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분들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나용호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좀 전에 그 이스라엘의 버블존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거가 지금 그 평화 경제 특구에다 저희가 접목시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 나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아마 이혜정 박사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작년에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방문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지역협력부라는 부서가 따로 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간의 중동 국가들 간의 협력만을,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슈와 무관하게 지역협력부라는 걸 운영하는데,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유치했던 것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 그들이 부르는 명칭을 저희한테 설명할 때 이제 버블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버블존을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서로 상대 공간에다가 일종의 특정 존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종의 개성공단의 형태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해서 어디로, 그러니까 최종적인 수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생산지가 어디로 결정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품은 중동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요르단 내에서 그 버블존에서 생산한 것이 중동 지역으로 판매를 하려고 할 때는 그게 요르단산이 되는 것이고요. 거꾸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물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산으로 지키는 거가 되죠. 그래야지 이제 서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방식인데, 저도 사실 정확한 원리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 지역 간에 연계하는 인프라 같은 것들이 상당히 저희가 향후에 DMZ 관련해서도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혜정 박사님하고 문인철 박사님하고 나철성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양철 그 박사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서 그럼 과연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특구에 대해서 뭔가 지지나 합의가 됐냐라고 아까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철 박사님 좀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역적인 합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네, 그 주민들이 동의나 합의 과정을 됐는지, 앞으로 또 거쳐야 될 부분이 좀 그 로드맵이 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평화경제특구보다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내에서의 그 통일경제특구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뭐 주민 설명회도 하고 공론화 이렇게 설명회 같은 것도 이미 진행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평화경제특구를 조성을 했을 때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있고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그런 이렇게 로드맵들이 정확히 제시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나용호 박사님 다른 박사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현재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 평화경제특구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이제 좀 전에
그 박사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법 추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SNS를 통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한 2-3개 정도밖에 저희가 소화를 못할 것 같아서 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간단하게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강원도 평화경제특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지 좀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질문이 왔습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 중에서 답변해 주시면 좀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죠. 그럼 나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예, 뭐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네, 그 특구 지역에서 보장 조치라는 건 결국은 안정성의 문제인데요. 결국 그것은 이제 법제의 문제 네, 플러스 저는 아까 이혜정 박사님 굉장히 좋은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지역의 어떤 국제화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결국은 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제어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성공단이 3단계까지 확장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그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들어 있었거든요. 결국은 네. 그 남북 간에 뭐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폐쇄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 남과 북이란 두 양자 간의 관계에서 그 안정적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네. 그런 뭐 법제도 그리고 국제적인 협의라고 할까요? 지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요.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은 우리가 그 특히 지자체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여기 대해서 문인철 박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예.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예.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이 같은 질문들이 항상 들어옵니다. 어떤 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근데 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지자체 차원에서 뭐 안정적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어떤 조례라든가 하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또 법제도적인 측면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부보다는 지자체 정부가 더 시민사회에 좀 더 가깝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이런 어떤 공론화나 이런 담론 같은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알릴 필요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지자체마다 각각 특성이 있으니까 그 특성에 맞는 어떤 사업 구상들을 내놓고 그거를 이 평화경제 특구 사업과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한다면 좀 더 역할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아까 이혜정 박사님께서 아까 이제 토론하실 때 답변을 얼핏 주셨는데요.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투자 지원비 등 예산 조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 박사님께서 좀 말씀하신 중에서 조금 보태갖고 답변을 좀 주시죠. 그 질문하신 내용 포함해서 아까 양철 박사님께서 이제 그 강원도에서 가질 수 있는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강원도가 가질 수 있는 산업 경쟁력 중에 절대적인 것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게 관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북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시대 들어와서 관광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고 있고 특히나 이 강원도 내 원산 갈마 지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와 남강원도와 북강원도 간의 관광 협력에서 가지고 올 시너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광 안에 생태와 관련한 협력들, 뭐 강원도의 철원 그리고 북측의 금강산 지역이 사실은 북측에서도 생태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 어떤 산업협력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산업이 관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의 철도도로, 뭐 항공길, 바닷길 연결하는 걸 얘기할 때 강원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 정책을 논할 때 강원도를 빼놓고는 그 어떤 그 북방을 위한 어떤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업 측면에서 인프라 측면에서 갖는 그 지리적인 위치에서 갖는 강원도의 강점, 그리고 관광 산업의 측면에서, 그리고 생태 자원의 측면에서 강원도가 갖는 강점,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향후 이런 부분에서부터 남북 간의 이거야말로 북한의 니즈를 반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측도 사실은 관광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금강산의 사례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그냥 소수의 인원들이 갔지만 결국은 그 소수의 인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점차 인프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관광부터 남북 간의 강원도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면 이게 결국은 남북 간의 인프라 연결을 가지고 오고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한반도의 인프라 연결을 의미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산업적 이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을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 이후에는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북 공동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서로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고요. 그런데 가장 적합한 특구 지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왔는데, 요거는 나철성 소장님께서 좀 아마 가장 제가 어디가 적합한? 박사님한테 여쭤봤던 예, 저도 궁금함이 있어서 예, 그 전에 우리 이현정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측면에서 저는 이제 하나 이제 토론하고 궁금한 얘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혜정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고민을 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게 될 경우에는 당연하게 투자가 활성화되고 대만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문제는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강원도 평화특구 사업들은 어떤 것들을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고심이 깊은 거거든요. 이러한 속에서의 우리에 있어서의 제도적 또 사람을 준비하고 물적 토대를 준비하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심이 깊은데 이후에라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드렸던 질문에 대한 응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DMZ 강원도 민간위원이기도 하지만 순천 원산 그 포럼의 운영위원으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장 강원도 도청 소재지인 원산하고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가지고 특정 1층 지역, 일선 지역은 아니지만 공동사업을 전개를 하면서 이쪽에서의 특히 교육 인프라랄지 의료 인프라랄지 순천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이랄지 아니면은 대학들이 많이 있고 행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직접 교육을 통해 가지고의 일선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한쪽으로는 아까 이전 박사님하고 많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한 측에서 보이는 가장 우선 사업들은 이 김정은 위원장의 원산 갈마의 관광특구에 대한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가장 최우선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제출하고 있는 이미 고성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 이 고성군에서의 관광특구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금강산에서부터 보성 그리고 속초로 이어지는 관광 벨트 그리고 또 물류 벨트 그다음에 해양 수산 이와 연계된 종합적인 우리가 구상하는 제 첫 번째의 특구 직접적인 형태의 특구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 관광뿐만 아니라 물류와 그다음에 수산업과 해양을 연결하는 전반적인 종합지대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이 원산하고 이 일본하고는 일제시대부터 가장 먼저 항로가 조성된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일 자본이랄지 아니면 러시아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본들까지 함께
함께 묶어낸다고 한다면 개선지구가 가졌던 한계들, 그러니까 남북에 있어서의 투자로 인해 가지고 국제적 바다 간에 있어서의 협력과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었던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구축해 나가고 단계별 우리 실행도를 가져 나가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장시간 토론도 해주시고 주제 발표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이 그 평화통일경제특구 법안이 17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까지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돼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접경지 주민들이 겪어왔던 개발에 대한 소외를 좀 해소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상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돼서 결국에는 이것이 평화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서 그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큰 파급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강원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특구가 됐을 때 생산 유발 효과가 8조 원에 달하고 한 4만여 명이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이만큼 큰 사업인 만큼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돼서 그 특구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특히 코로나 전국에 이렇게 다들 장시간 토론과 주제 발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평화통일경제특구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강원도 평화경제특구 온라인 포럼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전문위원분들과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12월 23일 오후 2시 평화경제특구의 입법제정 촉구를 주제로 제2회 사이버 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온라인 포럼 또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포럼 주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평화경제특구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겨주시면 제2회 포럼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